당신, 이게 무슨 서류인지 알아요? 그날 식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저와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폭탄이었으니까요. 저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회사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죠. 장인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마음만은 늘 강인하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답게 노후를 위해 작은 건물과 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는 곳엔 언제나 그림자가 들이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 동서, 그러니까 아내의 여동생 남편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영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죠. 장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동서는 은근히 주변에서 이런 말을 흘리곤 했습니다. 장인어른 재산은 원래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겠어? 형님네는 이미 잘 살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도 갈라놓는다는 걸 저는 이미 여러 번 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동서가 느닷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장인의 재산 정리에 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웠지만 아직 장인이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 타령이냐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태연하게 한 장의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사인하신 문서예요. 이 건물과 땅은 원래 제 명의로 넘기기로 하셨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도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인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늘 고생 많다, 너희 몫은 확실히 챙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서 위에는 분명히 장인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장인어른이 직접 사인하셨다고요? 동서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법적 효력도 있고요. 앞으로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 그 말투,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 왔다는 듯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증거를 내밀 수 없으니 일단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단 한 가지 확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절대 장인어른의 뜻이 아니다. 무언가 조작된 게 틀림없다. 그날 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실 리 없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저 계약서 절대 진짜일 리 없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힘든 싸움이 될지라도 반드시 동서의 속셈을 밝히고 장인의 명예와 가족의 권리를 지켜내리라.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저를 예상치 못한 전쟁터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장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병색이 짙어져 말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 가족이 끝까지 화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순간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번 말씀하신 계약건은 잘 처리해 놨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간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도 경직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밥만 한 숟갈 뜨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이 집과 땅을 동서한테 넘기시겠다고요? 그러자 장인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안도의 눈물을 글썽겼고 저는 속으로 역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장인어른,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요즘 기억이 자주 흐려진다고요. 그 순간 장인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내 정신은 아직 멀쩡하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식탁 위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아이들조차 울먹이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동서의 속셈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장인의 병세와 기억 문제를 핑계 삼아 자신의 거짓을 진짜처럼 꾸미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 다 들었어. 아버지는 항상 공평하게 나누시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동서는 오히려 비웃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평하게? 세상에 공평이 어딨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으니까 형님네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지만 당장 폭발해버리면 그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겠지요. 저는 이를 악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확인해보자. 계약서가 진짜인지 장인어른의 서명이 맞는지 말이야. 그 말에 동서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결과는 뻔하니까. 그가 나간 뒤 식탁 위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손을 떨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다오. 저건 내 뜻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억울함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장인의 명예와 가족의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단단한 각오도 생겨났습니다. 증거를 찾자. 반드시 동서의 거짓을 밝혀내자. 그리고 그 결심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약서, 그 서명이 정말 장인어른의 것일까? 아내 역시 밤마다 눈을 감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서명이 아니야. 내가 봐도 글씨가 어딘가 어색했어. 하지만 막연한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장인의 집무실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엔 장인이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 영수증, 은행 서류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비교하던 중 저는 분명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장인의 평소 서명은 힘있고 또렷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단단히 눌러 써져 있었죠. 그러나 동서가 제출한 계약서의 서명은 묘하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획도 불균형했고 끝맺음이 흐리멍덩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다르다. 그 순간 제 속에서 희미하던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장인의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였죠. 그는 장인 앞에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번 서명하실 때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손이 떨려서 제가 종이를 잡아드렸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인은 곧장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치셨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서명은 내 손으로 했다. 남이 잡아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동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 기억이 잘 안 나셔서 그러는 겁니다. 형님, 이 얘기 다 들으셨죠? 그 말투에는 마치 제가 증인이 되어버린 듯한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참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은 건 내 거짓말뿐이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동서의 말투와 행동을 곱씹었습니다. 오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굳이 내가 종이를 잡아줬다는 말을 했을까? 맞아. 그 말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어. 아마도 서명이 어색한 걸 미리 변명하려는 거겠지.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명확한 싸움의 무대에 올라선 거라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곧장 필적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만약 정말 장인의 서명이 맞다면? 그런 불안 속에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는 제 사정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라면 필적 감정으로 충분히 진위를 밝힐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증인을 확보하는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던 날 장인 집을 드나들던 관리인 아저씨, 혹은 장인의 병간호를 도왔던 간병인, 그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무언가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곧장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장인의 집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김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글쎄, 서재 쪽에서 동서분 목소리가 크게 들리긴 했지. 무슨 종이에 대해 얘기하던 것 같았어. 근데 장인어른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더라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장인이 없는 틈을 타 위조가 이루어진 건 아닐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지만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인물이 제 앞에 서게 됩니다. 장인의 곁을 지키던 간병인 아주머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제 싸움의 결정적인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장인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아내도 늘 믿음을 두고 있던 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며칠 전 동서가 장인어른께 계약서를 내밀던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죠. 저와 아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동서분이 서재에 들어가면서 서류를 꺼냈는데 장인어른은 글씨를 쓰실 힘조차 없어 보이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드시라고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분이 저를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밖으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라서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복도에 있었는데
한참 동안 장인어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서분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종이를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명백한 단서였습니다. 장인의 서명이 아니라 동서가 혼자 서류를 만지고 있었다는 증언.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병인의 증언을 녹취록으로 남겼습니다. 변호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필적 감정과 증인 진술,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동서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하지만 싸움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는 이미 여기저기 친척들을 설득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열린 가족 모임에서 동서는 당당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서류에 사인이 다 되어 있는데 괜히 감정 상하게 만들지 맙시다. 장인어른도 저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 순간 몇몇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서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그래, 동서가 장인어른 옆에서 많이 도왔잖아.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자. 진짜 장인어른이 사인하신 게 맞는지 공인감정원에 의뢰해서 확인하면 될 일이다. 순간 동서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형님, 괜한 일에 돈 쓰고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가족끼리 믿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의 태도는 점점 조급해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그의 말에 설득당한 듯했습니다. 그때 장인이 갑자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다. 내 정신은 아직 또렷하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려 들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장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가족 모임은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선배에게 최종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계약서 필적 감정을 정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증인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무서워. 우리만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친척들까지 동서 편을 드는 걸 보니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본 게 진실이야. 장인어른 말씀도 분명했잖아. 그리고 증거도 이미 모였어.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도 불안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친척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능숙했으니까요.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진실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늘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선배와 함께 필적 감정원을 찾았습니다. 차갑고 정숙한 사무실, 흰 장갑을 낀 감정관이 계약서를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확대경으로 살피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한참을 들여다보던 감정관이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동일 필적이 아닙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예요. 순간 제 눈앞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려면 증인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간병인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동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간병인 아주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어떡하죠? 동서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 당할 거라고. 저는 핏줄이 도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해 드릴 겁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동서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교활해질 거야. 그래. 하지만 우리도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장인어른 명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며칠 후 동서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갑자기 친척들을 불러 모아 제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형님, 그렇게 자신 있다면 증거를 보여보세요. 감정서가 있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런 건 법적으로 별 의미 없답니다. 결국 가족끼리 싸움만 키우는 거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일순간 말문이 막힐 뻔했지만 저는 곧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원한다면 공개하지. 필적 감정 결과는 명확하다. 그리고 증인 진술도 있다.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꾸민 거잖아요. 일부러 사람을 매수하고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요. 그 비난은 순식간에 공기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바로 장인이었습니다.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신 그는 모든 시선을 단숨에 휘어잡는 결연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는 앞으로 펼쳐질 싸움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병색이 짙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재산을 넘긴 적이 없다.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동서를 향했고 동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날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사인하실 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잖아요.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장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내 정신이 흐려졌다고? 내 손이 떨린다고? 그래도 내 서명은 내가 직접 한다.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리든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내 놈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그 말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겼습니다. 친척들 얼굴에는 혼란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서의 말만 듣고 믿었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동서는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누가 봐도 장인어른이 기억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감정선이 증인 진술인이 다 꾸며낸 거예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잖아요. 저는 그제야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 법정에서 보자. 모든 걸 명백히 밝혀내면 되지 않겠나. 그 말에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큰 소리를 쳤지만 이미 목소리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이미 우리 손에 있었고 간병인 아주머니의 증언도 정식으로 진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인의 증언 역시 변호사를 통해 녹취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친척들을 회유하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연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친척들은 저에게 전화화를 걸어왔습니다. 괜히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야겠니? 그냥 적당히 합의해라.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빠 물러서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아버지가 평생 욕먹으실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그 말에 저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습니다. 판사의 무표정한 얼굴, 날카로운 공기, 그리고 증거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변호사들, 모든 게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분명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고 측 계약서에 대한 진위 여부, 추기곡, 진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동서의 변호사가 일어나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제 변호사 선배가 곧장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공인 필적감정원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문서의 서명은 원고의 장인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았고 동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서 측은 여전히 버티며 반박했습니다. 장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장인의 의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순간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불러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간병인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들어섰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간병인 아주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인석에 앉은 그녀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증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아주머니는 잠시 깊게 숨을 고르고 나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장인어른 곁에 있었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동서분이 서재에서 서류를 내밀었는데 장인어른은 펜을 잡을 힘도 없으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쓰실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서분이 저를 밖으로 내보내며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는데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동서분 혼자 종이를 바스락거리며 뭔가 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굳어지고 그의 변호사는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켰으며 물었습니다. 즉 증인의 말은 장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장인어른은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아내는 두 손을 모아 눈물을 글썽겼고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서 측 변호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확실합니까? 혹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신이 복도에 있었다면 서명을 직접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직접 보는 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인어른을 매일 모셨기에 잘 압니다. 그날 장인어른은 펜을 잡을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힘 있는 글씨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합니다. 그 순간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동서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눈빛 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감에 찼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은 불안과 초조가 스며 있었습니다. 법정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습니까? 하지만 동서 측은 더 이상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인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날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법정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동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분명 또 다른 수를 쓰겠지.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동서는 언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떠도는 소문은 점점 커져 형님네가 억지로 동서를 모함한다는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우리 집 문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기자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제 얼굴 앞에 들이밀리던 순간 저는 싸움이 이제 법정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앞에 몰려든 기자들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곽다 씨 맞으시죠? 장인 재산 분쟁 관련해서 입장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서분이 말씀하시길 형님 댁에서 허위 증거를 만들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에 순간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이 언론에까지 흘러나간 걸까? 분명 동서의 지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정에서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시선까지 우리를 압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미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뉴스에까지 나왔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잖아. 저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론은 결국 자극적인 것만 쫓는 법이야.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선배와 긴급히 만났습니다. 그는 언론 기사들을 모니터링하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야. 동서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군. 하지만 걱정 마. 진실은 결국 증거로 드러나게 돼.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필적 감정의 최종 보고서야. 단순한 동일 필적 아님 수준이 아니라 위조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동서는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할 거야. 저는 봉투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이게 우리 가족의 명예와 미래를 지켜줄 방패이자 칼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두 번째 재판. 법정은 첫 번째 때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기자들도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이 싸움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었죠.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필적 감정 최종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정관이 증인석에 앉아 차분히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류의 서명은 원고 측 장인과 동일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계 압력, 필순, 필기 습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정 획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특징은 피고 측 동서가 작성한 글씨와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위조로 판단됩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고 방청석에서 들리는 탄식과 속삭임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벅차올랐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반면 동서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로써 계약서는 무효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위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동서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다 형님이 꾸민 거라고요. 그러나 그 외침은 이미 힘을 잃은 울부짖음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는 단호히 그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법정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동서는 힘없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자신감도 오만도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질문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감정 결과가 위조로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동서분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장인어른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동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이후 세상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동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친척들조차 하나둘씩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괜히 오해했네. 내 말이 맞았어.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거구나. 그동안 저희 부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모습은 분명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도 쉽게 흔들리고 진실보다 헛소문에 더 빠르게 휘둘리니까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아버지도 얼마나 안도하실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며칠 뒤 검찰에서 정식으로 동서를 소환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미수. 그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제출된 필적 감정서와 증인 진술 그리고 장인의 강력한 증언까지 더해지자 그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마주친 동서의 얼굴은 이미 초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제게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건 절대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되갚아 줄 거야.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되갚을 게 있다면 먼저 네 죗값부터 치르고 나서 얘기해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며칠 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동서가 위조 서류를 들고 다니며 친척들을 속였다는 증언까지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척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미 장인어른이 사인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글씨가 이상하더군요. 그 증언은 동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변호사조차 더는 변명거리를 찾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단지 장인의 뜻을 따르려 했을 뿐 기억착오로 빚어진 오해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단호했습니다. 계약서의 위조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증인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 순간 동서는 얼굴이 창백해져 재판정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장인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이름이 지켜졌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평생 명예와 우리 가족의 존엄을 지켜내는 싸움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장은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에게 내려질 최종 판결, 그리고 그가 치르게 될 진짜 대가. 그날이 다가올수록 제 가슴 속에는 서서히 하지만 강하게 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드디어 끝을 볼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을 받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은 채 눈빛만으로도 저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장인께서도 휠체어에 몸을 싣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약해도 이 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방청석에는 친척들까지 모두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판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피고 삼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뛰는 듯 요동쳤습니다. 아내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피고는 장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공인 필적 감정 결과 위조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증인, 진술에 의해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미수죄로 유죄 판결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친척들은 입을 막으며 놀라워했고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빛 속에는 오만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다 형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끝날 리가. 그러나 이미 법정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철컥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쇠사슬 소리가 아니라 그의 탐욕과 거짓이 끝났음을 알리는 최후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장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누명을 쓰고 눈을 감았을 거야. 저는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가족의 명예를 지킨 것뿐이에요. 법정을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형님,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서분이 실형을 선고받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단지 저희 가족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한 날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철창에 갇히자 그 파장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 사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후회했고 누군가는 교훈을 얻었으며 또 누군가는 여전히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위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오빠, 우리 정말 끝까지 해냈어. 저도 그 순간은 마음껏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모욕, 억울함, 불안, 그리고 끝없는 싸움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마치 모든 무게에서 해방된 사람들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인께서도 그날 저녁 저희 집에 들르셨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 한마디에 아내는 다시 눈물을 쏟았고 저는 장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무도 아버님을 욕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서의 가족, 특히 그의 아내이자 제 아내의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 사람의 말만 믿었을까?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오로지 그 사람한테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이 가족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싸움이었죠. 친척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괜히 휩쓸려서 너희를 오해했다. 결국 내 말이 맞았구나.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은 드러났고 동서는 철창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합시다. 우리 가족이 서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동시에 깊은 반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알지? 사람들이 사과해도 내가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오늘은 정말 마음이 시원해. 마치 가슴속에 쌓였던 돌덩이가 다 내려간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순간이야.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이긴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순간. 창밖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긴 싸움이 끝났음을 축복하듯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는 빗소리 같았습니다. 동서가 구속된 뒤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갈라져 서로를 의심하던 친척들 사이에도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여전히 몸이 약하셨지만 마음만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억울하게 늙어갔을 거다. 재산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름과 명예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장인의 삶 전체를 지켜낸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가족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아내의 여동생은 매일 눈물을 흘리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형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아빠가 감옥에 갔다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동생아, 잘못은 내 남편의 욕심이지 내 탓이 아니야. 아이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 아빠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라도 당당해야 해. 그 말에 동생은 눈물을 닦으며 연신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죄를 지은 건 동서 한 사람이었지만
그 그림자는 결국 가족 모두에게 드리워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편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뒷말이 많았지만 판결 이후엔 오히려 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가족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셨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결국 지켜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았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믿어주는 마음이 제일 큰 힘이라는 걸.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잃을 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어. 그리고 장인은 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재산은 모두 법적으로 정리해두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네가 나 대신 가족을 지켜다오. 그 말은 마치 유언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동서가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신뢰와 단단한 유대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우리 가족을 거짓과 탐욕이 흔들지 못하게 하리라. 시간은 흘러 동서가 수감된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증오가 제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한 가지 교훈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드러내고 욕심은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몸소 겪으며 알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문득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내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야. 아버지도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을 테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잘못된 기억을 안고 자랐겠지. 그 대답에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장인께서도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 두 가지를 남긴단다. 하나는 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지. 그런데 결국 남는 건 이름뿐이다. 재산은 없어져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이름이 더럽혀지면 평생 지울 수가 없어.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운 건 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름과 명예,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쉽게 말을 뱉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조차 저희 가족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결국 이긴다는 교훈을 저희 가족이 몸소 보여준 셈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이번 일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 듯 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왜 삼촌은 나쁜 짓을 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커지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는 게 결국 가장 큰 힘이 된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긴다. 이게 이번 일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구나. 그리고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서 사건이 마무리된 뒤 한동안 가족 모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기도 하고 아직 남은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의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장인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지난 일은 모두 교훈으로 남기고 이제부터는 서로 믿고 아껴주자꾸나.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친척들이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상처도 아물어. 오늘 같은 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온 거야. 그날 저녁 아내의 여동생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꿋꿋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웃어줘. 너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그 순간 저는 비록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 사건이 우리 모두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보고 난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알았어. 다시는 가족끼리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장인은 마지막으로 잔을 들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진실은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구나. 오늘을 잊지 말자. 그 말씀에 저도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이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내리라. 그날 모임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 동서의 추락, 장인의 명예회복, 그리고 남겨진 상처와 화해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거실 불을 희미하게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억울함에 분노했던 순간,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던 밤, 그리고 재판장에서 떨며 판결을 기다리던 그날까지. 마치 길고 험한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빛을 본 듯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제 좀 편안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뭘 배웠는데?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욕심은 결국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거짓이 커 보여도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는 거.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힘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장인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이번에 보여준 용기와 끈기는 내 인생에서도 큰 자랑이다. 이제 내 남은 재산은 법적으로 분명히 정리해 두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친척들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챙기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이 사건을 통해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디오를 켜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그 멜로디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긴 싸움 끝에 주어진 선물처럼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